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거실 시계가 10번 울렸다. 어머니는 30분 전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혜진은 아직 집에 없었다. 지난 30분 동안 나는 머리를 손으로 움켜쥐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두통 때문이 아니라 미친 듯한 충동 때문이었다. 약을 끊은 지 4일이 되었다. 지난 3일 동안 나는 야생개처럼 동네를 돌아다녔다. 내 마음의 한 부분이 나를 달래며 한 번만 더 나가서 놀자고 설득하려고 했다. 어젯밤의 희미한 흥분이 여전히 그것을 열렬히 뒷받침했다. 그렇게 겁쟁이가 되지 마. 넌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즐기고 있을 뿐이야. 자위하는 것과 뭐가 다르니?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아예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그냥 해. 넌 일을 반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등을 뒤집어 놓았다. 나는 손가락을 목 아래에 넣고 날짜를 계산했다. 나는 약을 먹는 것을 멈췄다. 8월, 시험 전, 그 다음 2개월 후 11월 9두 시험 전, 그리고 지금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아마 완전히 복용을 중단할 거야? 그러면 또 발작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알아낼 거야?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오늘 밤 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도 약을 먹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험은 커질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 아니면 그 다음 날, 저는 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났다.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 재빨리 입었다.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 스웨트 팬츠, 양말, 패딩 조끼, 프라이빗 레슨 재킷, 라텍스 장갑 한 켤레, 지붕 열쇠, 건물 입장 카드를 왼쪽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아이팟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귀 밑에 클립으로 이어폰을 고정했다. 후드를 머리 위로 당겨 코드로 조였다. 욕실 천장 패널에서 신발을 꺼내고 면도기를 집어 올렸다. 면도기를 들고 외출한 적이 없었다. 마지막을 위해 아껴두었다. 오늘 밤이 아마 확실히 마지막일 것이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었다. 그 단순한 행동으로 이미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안에서 침실 문을 잠그고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다. 조용했다. 어머니는 아마 이미 잠들었을 것이다. 제발 잠을 자렴. 나는 생각했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10시 10분. 나는 신발을 신고 미닫이 문을 살짝 열어두고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았다. 미사가 시작되었다.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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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웠고 안개가 평소보다 더 짙었습니다. 나는 눈먼 사람처럼 움직이며 발가락 끝으로 땅을 만졌습니다. 나는 페르골라로 다가가서 불을 켰습니다. 나는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한쪽 귀에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다른 쪽 귀에는 헬로에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건물을 나가려고 정문을 여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늦은 밤에? 누구든 나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달려나갔고 정문 옆에 CCTV 카메라가 내 머리 뒤만 찍었다. 밖으로 나가서 나는 달려가기 시작했다. 용기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내 플레이리스트의 네 번째 곡인 크라이 포 더 문이 시작되었다. 방파제 너머로 파도가 요란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도로는 조용했고 거의 으스스했다. 가끔씩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용기의 집은 이미 어두웠다. 일찍 문을 닫았을 것이다. 나는 신발끈을 조이기 위해 오두막 앞에 웅크리고 우사인 볼트처럼 날아서 천문대 앞에 멈췄다. 엔진이 과열되었다. 나는 헐떡이며 머리는 뜨거웠고 갈비뼈는 아팠다. 옆구리에 띠맨 자국이 있었고 허벅지가 뻣뻣했다. 나는 천문대 아래로 절뚝거리며 내려가 절벽을 따라 있는 안전 펜스에 앉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다. 맑은 밤이었다면 바로 앞에 있는 이구의 불빛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밤에는 별자리를 찾듯이 용기의 오두막 방향을 돌아보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눈부신 탐조등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나를 덮쳤다. 바람이 콱콱 쳤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렀고 6분짜리 노래를 들었다. 그 지역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찰차가 빙빙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몸을 웅크리고 차가 가는 것을 기다렸다. 경찰에게 들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다. 순찰차가 떠나자마자 또 다른 헤드라이트가 나타났다. 차는 마치 도망친 아내를 찾는 듯 풀빔으로 공원을 돌았다. 나는 아이팟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11시 21분. 다리 건너편에서 차의 불빛이 마침내 사라졌을 때 나는 일어섰다. 나는 후드에 코드를 조이고 길을 따라 돌아갔다. 이번에는 마치 도로 공사를 하는 권투 선수처럼 가볍게 음악의 박자에 맞춰 달렸다. 방파제에 도착했을 때 15번째 노래인 낙원 정복이 시작되었다. 자정이 2분 지났지만 마지막 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적어도 달리는 동안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얀지의 뒤로 갔다. 플라스틱으로 덮인 나무 틀의 오두막과 방파제 사이에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있었다. 강변의 가로등 뒤와 비슷했다. 그곳은 어두웠고 안개가 또 다른 은폐막을 제공했다. 가로등 뒤에는 놀기에 좋은 곳이 있었고 여기 뒤에는 놀이 친구를 기다리기에 좋은 곳이 있었다. 나는 바다를 등지고 난간에 앉았고 바람이 내 등을 때렸다. 비가 비스듬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난간 아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부두의 정박한 배들이 파도를 타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소리였다. 탐조등이 빗줄기로 안개 속에서 춤을 추었다. 음악은 절정을 향해 치솟았고 나는 박자에 맞춰 발을 두드렸다. 나는 더욱 흥분했다. 평소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달리기로 인한 도파민이 남았거나 음악의 원초적인 울림이었거나 마지막 놀이 친구를 만나기를 고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버스는 낙원 정복이 끝나갈 무렵 나타났다. 평소보다 5분 가까이 늦었다. 나는 음악을 끄고 이어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버스가 멈추고 내 귀의 혈관을 통해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리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밝은 버스 안에서 문 옆에 서 있는 인물을 보고 오한이 들었다. 매력과 긴장이 충돌했다. 여자였을까? 남자였을까? 사실 둘 다였습니다. 여자와 남자였습니다. 저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낙담했습니다. 텅 빈 거리를 따라 마지막 1마일을 누군가와 놀기에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었지만 8마일을 달린 후에도 저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홍색 우산을 든 여자는 긴 직모의 보라색 코트, 짧은 치마, 하이힐 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보도를 따라 빠르게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남자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모르는 듯했고
그녀는 동반자에 대해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듯했다. 멀리서도 그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했고 그의 배는 유조선만큼 컸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얇은 일회용 플라스틱 우비를 입은 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무릎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손수건 크기의 플라스틱 우산과 씨름을 하고 있었고 거대한 손으로 우산을 열려고 했습니다. 우산은 열렸습니다. 접기 직전에 남자가 성공할 것 같았던 순간 바람에 뒤집혔다. 빗물이 그의 대머리 위로 쏟아졌다. 거인은 빌어먹을 우산, 과 빌어먹을 비라고 소리쳤다. 그는 머리에서 물을 닦고 폰초에 후드를 내렸다.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그는 만족해하는 듯했고 비 속에 잊을 수 없는 소녀에 대한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쯤 소녀는 길을 건넜습니다. 진홍색 우산이 그녀의 어깨 위에 꼿꼿이 서 있었는데 마치 경고처럼요. 거인이 그 경고를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얀지의 뒤에서 나왔다.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지만 나는 어쨌든 길을 건넜다. 시간은 촉박했다. 나는 지쳐 있었고 실망했다. 배가 뒤집혔다. 거인은 당연히 내 것이었던 것을 가져갔다. 오늘 약을 먹지 않고 내일 한밤중에 다시 달려나가야 한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그의 잘못이었다. 강을 따라가는 길의 시작점에서 나는 공원에 인접한 반대편으로 건넜다. 나는 거인이 여전히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컸다. 나는 그가 안개 속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 소녀는 거리를 걷고 있었고 차가 나타났을 때만 연석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분명히 그 남자 근처에 있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나는 그녀가 완전히 혼자 있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멈췄다. 나는 주머니에서 면도날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내일 나가야 할까? 마지막으로? 아니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약을 먹어야 할까? 나는 퍼스트 동진 브리지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는데 그 소녀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돌아서서 길의 내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 거인은 그녀가 걸어가던 길 한가운데에 서서 바지를 다 내린 채로 오줌을 누고 소방 호스처럼 자기 별표를 휘두르며 흐릿하게 노래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휘두르며 나에게서 약 5야드 떨어진 보도로 뛰어올랐다. 나는 이미 가로등 뒤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헐떡거렸다. 그녀는 너무 두려워서 조금만 움직여도 겁이 나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턱 밑에서 피가 솟구쳤다.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차가 불빛을 번쩍이며 해안도로로 좌회전하려고 했다. 거인은 바지를 올리고 천천히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차가 지나간 후 그는 다시 차선 중앙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우산을 휘두르며 두 차선 사이를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죽어가는 코끼리처럼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소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거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얕고 고르지 않았고 그녀의 발꿈치는 날카롭고 불안하게 움직였다. 나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그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가 움직이면 달리고 멈추었다. 거인은 마침내 길에서 빠져나와 공원 옆 골목에서 나온 차를 피하려고 했다. 차가 길가로 대피하고 주차할 자리를 찾는 듯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차종이나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다. 흰색 세단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다.
거인은 비틀거리며 반대편으로 향했다. 비 속에서 소녀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멈췄다가 갑자기 가로등 뒤로 달려갔습니다. 거인은 계속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다리까지 약 10야드 전에 있었고 강은 내가 서 있는 보도 바로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내 얼굴로 피가 몰려왔다. 그녀는 바로 내 앞에 있었다. 그녀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가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심지어 그녀의 갈비뼈가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다. 땀처럼 신맛이 나는 아드레날린 냄새가 났고 향수처럼 맑았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도발적인 냄새를 맡은 건 처음이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배가 굳어졌다. 내 모든 환상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다. 누군가를 따라가고, 그녀가 눈치채고, 따라잡고, 그녀가 도망가고, 쫓고, 숨고, 발견하고, 마주치고. 내 오른손에는 면도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대편 차가 교차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남자가 다리 입구에 도착해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360도 회전해서 소녀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포기하고 다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강을 건너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는 이구 주민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소녀를 따라가기 위해 이 길을 올라왔을 겁니다. 정말 개자식이네요. 그가 다리를 반쯤 건넜을 때 그 소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녀 뒤에 있는 똥덩어리를 알아채지 못했다. 아마도 취한 남자가 그녀를 따라다니는데 지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 그녀는 램프의 빛 속에서 갑자기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살짝 옆으로 잡은 채 그녀는 주저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내 눈과 마주쳤다. 내 눈은 그녀의 외측 연골에 있는 진주, 귀걸이로 끌렸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사라졌다. 노래하는 남자, 비, 바람, 흐르는 강물. 그것은 내 손끝을 간지럽히는 종류의 고요함이었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침묵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돌아서서 긴 포니테일로 내 얼굴을 때리고는 날카롭고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길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크게 한 걸음 내딛고 손을 뻗었다. 내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거칠게 비틀고 그녀를 그림자 속으로 끌어들여 그녀의 머리를 기울여 목을 드러냈다. 면도날이 그녀의 살을 파고들었다. 비명은 잠시 후 멈췄다. 그녀의 눈은 활짝 뜨여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뇌와의 소통이 끊어졌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었고 피가 힘차게 솟구쳐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는 생명이 매달려 애쓰는 절박한 표정이 있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숨이 차고 어지러웠다. 마치 면도날이 내 손을 잡고 그녀 속으로 끌어당긴 것 같았다. 너무나 강해서 저항할 수 없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떨리기 시작했다. 면도날을 쥔 내 손이 간지러웠다. 충격이 나를 덮쳤다.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쿵 하고 닫혔다. 이 현재 세계로 열린 통로가 나는 다른 우주의 경계에 있었다. 돌아갈 방법도 없고 의지력도 없었다. 나는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고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교감신경계의 명령에 반응했고 환상의 경계를 넘었다. 그것은 너무 쉽고 너무 빨랐다.
내 안을 태워버리던 불꽃이 성적 욕망처럼 하복부에서 터져나왔다. 이것은 점화의 순간, 감각의 가능성이 무한히 확장되는 마법의 순간이었다. 나는 그 순간에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전능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녀는 내 가슴에 주저앉았고, 나는 차가 멈추고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헤드라이트가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가렸다. 나는 그 여자를 몇 피트 뒤로 끌고 가서 난간 너머로 아래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물보라 소리를 들었다. 진홍색 우산이 튀고 어둡고 젖은 길을 따라 굴러갔다. 나는 더 이상 거인의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나는 날카로운 비명을 들었다. 유진. 내 심장은 즉시 규칙적인 박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그림자 속에 서서 운전석 문을 열어두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몇 야드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살인자가 그녀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듯했다. 유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고통스러웠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등불 아래서 비가 튀긴 피를 하수구로 씻어내고 있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두렵지도 않았다.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라텍스 장갑을 벗어 강에 던진 다음 돌아서서 최대한 빨리 동네 안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대규모 공사 현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는 차로 나를 따라올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반쯤 완성된 건물에 멈췄다. 입구에는 희미한 불빛이 걸려 있었고 현장을 덮은 플라스틱 방수포가 바람에 크게 펄럭였다. 나는 서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차갑고 조용하고 황량한 어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소녀와 그녀의 존재 전체를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을 되새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몸이 강을 지나 바다로 휩쓸려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차가운 바람이 나를 때렸다. 나는 내가 완전히 지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내 손에 잡고 둥근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내 본능만이 깨어 있었다. 정신을 차려 그들은 속삭였다. 집에 갈 시간이다. 어떻게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인은 기억했지만 그 생각은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제 이름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정말 많았을 겁니다. 전국에서 제가 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일한 사람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이 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폭이 3여디인 보도가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로등 아래에 계셨지만 나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대답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는 정확히 마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것이 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헬로에 짖는 소리에 맞춰 계단을 올라가 지붕문에 도착했다. 그때 나는 다시 주먹에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고 하얀 물건이었다. 내가 그녀를 물속으로 밀어넣기 직전에 그녀의 귀에서 뽑아낸 진주 귀걸이였다. 왜 그랬는지 몰랐다. 그리고 나는 추측을 시작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지 내 손이 한 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지붕문으로 손을 뻗었다.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렸다. 유진, 어머니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불렀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